안녕하세요. 전자캐드 강의를 맡은 이솔루션 홍승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PCB 발주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PC라는 국제 표준이 있는데 디자인 관련된 규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규격들이 있는지만 설명해 드릴 겁니다. PCB 주문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PCB 주문서는 PCB 업체에다가 저희가 아트웍한 것을 2층 기판이나 4층 기판 또는 색상 아니면 두께 등 주문사항을 작성하는 폼입니다. 어떤 리스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전자캐드 PCB를 처음 배우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이 PCB 레이아웃을 만들고 V컷과 또 라우터를 어떻게 표기하는 것 등, 또한 캠 데이터를 어떻게 업체에다 보내야 될지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 외로 궁금한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아트웍을 해서 커버 데이터만 업체에다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지, 또한 생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하면은 설계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품질과 관련이 많겠죠. 지금 NCS 학습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대나 폴리테크에서는 NCS라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맞춰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NCS 사이트 가시면은 교재를 PDF 파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캐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ORCAD로 된 교과목들이더라고요. 그리고 ORCAD에 관련된 기능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PCB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한 책들이 없어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PCB를 제조하는 PCB 공장의 공정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IPC 규격들이 있는데요. 각각 공정별로 해당되는 IPC 규격서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PCB 원판들이 있고요. 원판들을 드릴링하고 라미네이터로 압착하고 검사, AOI는 유관 검사죠. 장비로 불량품을 걸어낸 다음에 솔더 마스크 작업도 하고, 솔더 마스크는 납을 입히는 과정일 겁니다. 현재 IPC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IPC 600하고 JSTD입니다. 나머지들은 문서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MT 라인 공정하고 자삼 라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노딩 장비가 있고, 실크 스크린 프린트 장비가 있고요. 픽플라이스 해서 부품을 PCB에다가 얹어주는 장치, 이런 픽플라이스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븐이 있고, 리플러, 그 다음에 AOI는 검사 장비, 불량품을 걸러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SMT 라인이 되고요. 이쪽 위에 있는 것들은 외부 솔더링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부품이 꽂아진, 그러니까 뒷부품들을, 뒷부품에 대한 PCB를 외부 솔더링으로 납땜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는 자삽 관련된 공정이 없네요. 스텐실에 관련된 규격서는 IPC 7525A가 되겠습니다. 부품에 대한 규격서들은 이렇게 IPC 600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JSTD 문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IPC 일반 문서 재료 사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IPC.org 가시면은 국제전자산업표준협회라고 전자장비 및 소자부품의 조립 및 생산 규격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IPC는
미국 국립표준협회와 표준개발기구에 의해 표준개발과 제정기관으로 인정받았고요. 이미 제정된 표준들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자산업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체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일부 문서들은 국내 IPC 공인인증센터에서 서적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문서에는 IPC T50 용어 및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득1호 인쇄기판의 취수와 오차, 인쇄기판에 대한 문서 요건, 연성 원재료 시험 패턴. 연성이라는 거는 플렉시블 관련된 재료 같아요. 소자가 실장되지 않은 인쇄기판의 정기시험을 위한 지침과 요건, 그리고 재료 원재료 관련된 내용이죠. 단면 또는 양면 연성 인쇄 회로에 대한 압력 민감 접착제 어셈블리 지침, 인쇄 배선 적용에 대한 금속 코일, 인쇄 기판에 대한 라미네이트 프리브레그 재료 표준, 연성 회로에 사용하기 위한 연성 기반 유전체, 연성 인쇄 회로와 연성 결합 필름을 위한 커버로 사용되는 접착제가 코팅된 유전체 필름, 연성 인쇄 회로 제조에 사용되는 연성 금속 외장 유전체. 재료 사양이니까요. PCB를 제조하는, 그러니까 원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봐야 될 사양입니다. IPC 성능과 검사 문건, 그리고 연성 어셈블리와 재료 표준을 보겠습니다. IPC 문서들은 대부분 IPC 앞에 되어 있어요. IPC-A6000이 있는데 600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 배선 기판의 허용 가능성, 인쇄 기판에 대한 일반 성능 세부 기준, 인쇄 배선, 연성과 경연성에 대한 사양,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육을 받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PCB를 제조할 때 이런 규격에 맞춰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요. 허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어요. 불량 요인이라든지 정상적인 제품과 불량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IPC 2220, IPC 7250, 7350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것은 디자인 사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디자인 사양이라는 것은 PCB 설계, 그러니까 저희가 아트를 하게 되니까 아트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같이 이제 개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사양을 꼭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둘둘둘둘 공고 같은 경우는 인쇄 기판에 대한 표준과 연성 인쇄 기판에 대한 단면 디자인 표준 등 기판 설계에 관련된 표준을 말하고 있고요. IPC 725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루홀이라든지 스루홀 디자인, 그리고 랜드 패턴, 그런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PGA 아니면 커넥터라든지 헤더 같은 여러 가지 규격을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CB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패드와 홀 사이즈,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IPC 7351 시리즈가 있는데요. IPC 7351 같은 경우는 표면 실장과 표준 랜드 패턴의 요구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품, 캐패시터라든지 저항, 레지스터, 코일 인덕터, 다이오드, LED 등, 또는 패키지 형태에 따라서 SOP, SOD, SOT, 2 시리즈가 있고요. IPC 7351은 랜드와 패턴에 관련된 표준입니다. 멘토 그래픽사 같은 경우에는 IPC 7351 규격을 LP 유저드라는 유틸리티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품 라이브러리에 있는지 좀 확인할 텐데요. 네, 7251하고 7351이 있네요. 7251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PGA도 있고요. 저항,
레지스터가 이제 정일 거고요. 싱글 패키지죠. SIP는 싱글 패키지로 된 거로고요. 보통 어레이 저항 같은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아니면 점퍼라든지. 여기는 이제 캐패시터가 있네요. 캐패시터 약자고 660 곱하기 570 밀 단위 규격인 것 같아요. 7351은 이제 캐패시터 칩 타입 캐패시터가 나오네요. 1608 2013 지금 화면은 IPC 7251 랜드 패턴에 대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멘토 그래픽이면 페이지죠. 페이지에 7251 그 패드 스택 네임이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네임 규격이 C는 서클, 그리고 S는 스퀘어, 사각형 의미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대각선 길이로 밀 단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H는 홀 사이즈. 그래서 홀 사이즈가 있고요. 홀 타입. 그다음에 105 마운트 랜드 사이즈가 대각선으로 명시해서 이제 작성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251 PTH 패드 스택 테이블 A, B, C 레벨을 만들었고요. 아까 봤듯이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7251이 있고요. A, B, C가 있네요. A, B, C. 이거는 뒷부품이고요. 아까는 칩부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길이 마찬가지로 밀 단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지름이 40mm 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회로 미터별 분류라고 해서 LPC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게 딥타입 패키지를 사용할 때 핀과 핀 보통 100mm죠. 2.54mm 빵보드 같은 경우는 2.54mm 피치인데 그 피치를 지나가는 선의 개수를 LPC라고 말합니다. 라인 퍼 채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PCB를 그릴 때 PCB를 설계할 때 한 개의 라인 정도만 통과시키는데요. 통과시킬 때 밀 단위, 그러니까 회로 폭에 따라서 한 개나 두 개, 최대 6개까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 따라 약간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PCB를 많이 하기 때문에 10mm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선을 지나갈 때는 8mm 간격, 그러니까 0.2mm 간격으로 배선합니다. 대신에 선과 선의 사이와 또 다른 패드와 사이는 등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일 때는 정중앙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요. 이런 규칙들은 IPC 222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거고요. 이런 헤러폭 같은 경우는 제조사, 그러니까 PCB를 만드는 제조회사의 그 성능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할 수 있는 규격도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업체에다 보낼 때는 저희가 커버 데이터를 보내지만은 실질적으로 필름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만드는 프린터 회사의 성능, 우리 프린터 같은 경우는 600dpi, 1200dpi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밀하게 인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 미세한 선폭도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와 재료별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PC에서 PCB, 커넥터, 또 케이블, 패키지, 어셈블리에 관련된 규격을 제정하고 기술을 자료를 공급하는 기구인데요. 검사 기준을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4등분하여 검사 기준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기판을 군수용에 사용하는 기판과 같이 검사 기준을 높게 잡으면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클래스를 4등분을 하였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클래스 1은 외관 분량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기능만 나오면은 되는 PCB입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PCB 정도면 될 거고요.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보드입니다. 검사나 스펙, 또 QC 관리 정도 어느 정도 신뢰가 보장되어야 되는 산업용 장비에 사용되는 PCB를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보드를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클래스 2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클래스 3은 신뢰성이 높게 보장되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PCB를 검사할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클래스 4는 심장 박동기 같이 생명 보조 장비나 연속으로 작동 시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PCB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각종 테스트에 의해 성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PCB는 재질의 물리적 특성상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일반 PCB인 리기드 타입과 구부러지거나 접힐 수 있는 플렉시블 타입, 그리고 상기 두 가지 형태를 하나로 결합시킨 리기드 플렉시블 타입이 있습니다. 리기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PCB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플렉시블은 카메라같이 외형이 직육면체인 전자제품에서 사각형의 리기드 타입 PCB로 공각 제약 문제가 있거나 휘거나 또 접혀 들어가게 유리하게 되는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프린터 헤드와 같이 구동되는 부분에 정기적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리기드 플렉시블은 보다 컴팩트하고 정기적 접속 횟수를 줄여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항공, 우주, 군사용 장비에 채용되며 노트북, PC, DVD 등에서 쿠키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질의 특성상 어셈블리 효율이 떨어지고 제조에 특수 기술이 요구되어 섣불리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전자제품의 기능이 복잡하고 소형화가 요구되는 제품에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PCB 업체의 주문서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한샘 디지텍은 샘플 PCB를 많이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소량으로 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좀 양산할 때는 단가가 약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견적서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는 PCB 레이어가 저희가 설계할 때 단면으로 설계할 것이냐, 양면으로 설계할 것이냐, 또는 4층, 6층, 8층, 10층 설계할 텐데요.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짝수로 많이 되겠죠. 단면만 홀수이고 2층 이상은 짝수 배열로 올라갑니다. 샘플은 4장이 기본이고요. 보통 반판 주문하거나 또는 수량으로 20장, 40장 뭐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는 한 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한샘은 샘플 개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PCS로 이제 고정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수량을 판 단위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판 같은 기준은 1m, 1m 기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PCB를 설계할 때 1m, 2m로 그렇게 크게 하진 않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보통 4분의 1 정도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500에 500 정도는 업체에 보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한 뭐 500이 이상 되는 경우도 작업이 가능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사에 작업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질이 있네요. 재질 FR4라고 했죠. 즉 에폭시입니다. 여기서는 FR4가 4가지가 있네요.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로 쓰는 게 FR4. 테프론 같은 경우는 사골 준다고 되어 있네요. 두께. 두께도 중요한데요. 0.2T부터 뭐 3.2T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CB는 1.6T입니다. 저희가 PCB를 사용하는 것은 1.6T고요. 너무 두께가 얇아지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1.6T 주로 많이 사용하고 1T도 쓰기도 하고 0.4T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0.4T 이하는 PCB가 약간 유연하게 움직여요. 구부러질 수 있는 타입이라서 사용하긴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은 패턴이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박면이 있는데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구리층이죠, 동박. 예, 동박을 부식시켜서 패턴이 지나게 하는 것인데요. 기본은 1온스가 기본입니다. H 온스는 이제 하프 온스 해갖고 2분의 1 온스를 의미하고요. 네, 2분의 그 다음에 2온스가 있네요. 2온스 올라가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도색하고 실크색이 있는데요. 솔도색 같은 경우는 PCB 색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색상을 달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만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검정색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빨간색, 뭐 빨간색 하면 좀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크색이 있습니다. 실크색은 글씨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패키지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데요. 보통 뭐 레퍼런스 명칭이라든지 C1, C2, 뭐 R1, R2 그런 식으로 명칭을 정하거나 패키지 형태를 사이즈 같은 걸 그려질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흰색이 제일 무난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색이라든지 녹색, 청색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크는 양면이겠죠. 당연히 양면이거나 단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PCB가 10층이라고 해서 내층에는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외곽만 실크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가 있네요. 표면 처리. 제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OSP하고 HAL입니다. HASA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HAL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HAL은 납을 도포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OSP 같은 경우는 PB 프리 제품 같은 경우는 OSP로 하게 됩니다. 납 대신에 플럭스를 살짝 도포하게 되어 있어요. PB 프리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OSP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자 금도금이 있네요. 이제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겠죠. 금도금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커넥터 부분입니다. 우리가 PC 같은 경우에 슬롯을 사용하는데 카드 같은 거 꽂을 때 그 부분이 금도금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라든지 접촉성이 좀 좋으라고 사용되는 거고요. 우선 V컷도 따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V컷이 내려갈수록 단가도 올라갈 것입니다. 보통 PCB를 샘플 주문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내에 들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뭐 반판이라든지 반판은 한 13만원, 한판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양면 PCB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PCB 두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0.8T 미만은 동반면을 포함하지 않은 치수입니다. 그래서 0.6T라면은 0.12가 추가되어서 0.72mm가 되네요. 그 정도 두께가 되고요. 0.8T부터는 0.6mm, 0.06 정도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두께가 나옵니다. 양면 원차 공차도 마찬가지고요. 동박이 불포함되어 있고 동박이 포함된 두께 차이를 두고 있네요. 동박 두께입니다. 하프온스 같은 경우는 0.018mm, 그 다음에 1온스는 0.035mm, 그 다음에 2온스 같은 경우는 0.017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 두께를 의미하고요. 패턴 폭은 0.1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소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1mm까지는 작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께가 온스가 두꺼울수록 폭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0.1mm까지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요 3mm까지 작업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그림 보시면 요 패턴의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폭 또는 패턴과 패턴의 사이 폭, 이런 규격들이 최소 폭을 의미합니다. 비하 홀 가공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PCB 공장을 가보니까요. 보통 드릴 할 때 PCB 한 장씩 이렇게 드릴링 하는 게 아니라 4장씩 한꺼번에 홀을 뚫습니다. 그래서
4장 또는 여기서는 5장, 6장 정도 같이 넣어서 작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1.6T를 가공할 때 0.2mm까지 홀 작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아토 갈 때는 0.3mm 이하로는 하지 않습니다. 0.3mm 이하로까지 하게 되면요, 드릴날이 얇아가지고 자주 파손이 돼요. 드릴날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조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PCB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하 홀은 0.3mm 정도까지만 작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OSP와 HAL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HAL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5 미크론 정도 두께로 도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HAL에 대한 약어가 나오네요. HAL이라는 것은 Hot Air Solder Lamin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을 얇게 라미네이트 입힌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OSP는 납땜 접착면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합이 완전하게 되도록 플럭스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SP는 0.2T 이상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할은 0.6T 이상 되어 있네요. PB 프리 제품은 OSP를 사용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손납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OSP보다는 할이 납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할로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MT 작업할 때는 굳이 구분은 없습니다. 단 가격이 OSP일 경우에는 PB 프리 제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BI 종류가 나오는데요. BR은 다층 기조의 회로 기판에서 여러 층의 신호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기판 내의 그 조그만 기둥입니다. 네, 이것을 BR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스롤 BR는 상부에서 하부까지 관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베리드 BR라는 것은 상부에 외부에서는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다음 텀치는 안 보이고요. 브라인드 비아 같은 경우는 안쪽에 되어 있는 비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통용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설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내축이라든지 또 외축에 비아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야를 보시면은 제일 상부 탑면을 L1으로 하고 있습니다. L1 하부는 이건 4층 기판이니까 L4가 되는데요. 버튼면이 되고요. 양변 기판 같은 경우는 3사를 안 쓰겠죠. 그래서 상부는 탑면, L2는 버튼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면부터 L1, L2, L3, L4. 저희가 이제 PCB 아트할 때 레이어를 선택할 때는 L1 하면은 상부, L2는 두 번째, L3는 세 번째, L4는 네 번째가 나옵니다. 구멍 뚫기의 5가지 가공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릴링,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드릴 날 가지고 보통 라우터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드릴로 홀을 뚫게 되는데요. 드릴 홀이 많을수록 또는 드릴 날이 종류가 많을수록 단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또 구멍 많이 뚫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에 펀치가 있습니다. 펀치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패널은 프레스 같은 거를 한 번에 뚫기 때문에요. 양상성이 좋고 가격은 저가이고 그리고 구멍 가공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좀 있긴 있어요. 레이저 가공 방법도 있네요. 레이저 가공 방법은 알루미나라든지 폴리마이드 필링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제 구멍을 레이저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에칭 방법으로도 작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또는 전자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PCB 가공 시 기판과 적용 가능한 드릴 직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PCB가 1.6T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럴 경우는 0.3mm까지 구멍 뚫기가 가능합니다. 구멍 뚫기는 가능하고요. 0.1mm 이하는 안 되네요. 보통 PCB를 만들게 되면은 3매씩 드릴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0.3mm까지는 보편적으로 이제 뚫을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작업하기 어렵다는 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0.3mm 이상의 비하홀을 만드는 것이 불량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솔더링과 부품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PC7351에 되어 있는 그림을 제가 캡처했어요. 보시면은 부품을 상부에 놓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부에다 부착시켜서 납조에다가 이렇게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부품을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품을 방향에 따라서 납이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갈 경우에는 뭉치니까 반드시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한 자삿발을 위쪽 방향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하고 상부에다가 자삿발을 놓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설계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삿발을 양쪽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서 90도로 꺾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삿발 위치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에 대한 핀 번호가 되어 있는데요. 1번 핀 위치는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쪽을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나 캐패시터,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또는 캐소드 측을 1번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레프트나 어퍼, 아니면 레프트 왼쪽의 상부 쪽을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성이 있는 부품의 실장 방향인데요. 수작업 실장 시 착업 방지 및 동작 검사 시 편의를 위해 전해 콘덴서나 다이오드 등은 극성을 한 방향으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정중앙에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리진, 저희가 이제 부품을 설계할 때 가운데 기준을 원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부품을 가져올 때, 여기 만약에 부품을 배치한다고 할 때 부품을 가서서 이동할 때 이 원점 기준으로 배치를 하게 돼요. 일단 만약에 원점이 1번에 되어 있다면은 부품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설계할 때 반드시 가운데가 원점이 되도록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포지티브 핀 1번은 왼쪽으로 하고요. 캐소드가 1번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다이오드도 캐소드가 1번입니다. 뒷부품이라든지 부품을 그릴 때 왼쪽에 상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세워서 그릴 때 왼쪽에 상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CB 설계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품을 장착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품의 높이 제한을 고려한 부품 선정 및 변경, 실장 후 검사와 리페어를 고려한 설계, 그리고 기능을 고려한 배치 및 발열 부품의 방열 대책, 또는 CE, KC, 전기 안전 인증을 고려한 대책 등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거나 자습 라인을 보유한 업체인 경우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공유하여 양산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외주 생산을 많이 하는데요. 이에 대한 그 피드백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생산은 생산대로 좀 많이 피곤하고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생산 시에 또는 수리 시 애로사항을 좀 많이 체크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별로 설계 표준화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